네, 우이독경 시작하겠습니다. 유신희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홍기빈 소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좀 방송을 함께할 수 없어서 오늘은 유신희 박사님과 오붓하게 사이좋게 단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일본 경제 망해간다. 잘 봐라. 저렇게 되면 우리 큰일 난다. 일본 경제로부터 뭔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일본 경제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지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일본 경제 위기론이잖아요. 네. 일본 경제가 위기인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얘기 그러니까 많이 했죠. 30년 동안 그들이 과거에 이제 닛산, 그다음에 마쓰다, 그리고 뭐 혼다, 소니 여러 가지 이제 쟁쟁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쇠퇴를 했고 그래서 수출에 대한 어떤 경쟁력과 함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내수 부분에서는 일단 인구 고령화가 빨리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소득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디플레이션이고 이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이 되어 왔다. 네. 이런 구조에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고 우리가 당연히 취사 선택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은 존재하는 건 맞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일본이 일부의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곧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그동안에 금리 컨트롤 YCC 정책이라는 이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준금리를 갖다가 어느 타겟팅 우리나 뭐 페드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수준을 이런 정도로 정하면 시장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들은 아예 시장금리 미국으로 친다면 이제 시장금리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네들의 일본 국채금리를 10년물을 몇 퍼센트에 딱 일정하게 고정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채권을 매입하거나 직접적으로 매도하는 정책을 같이 취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본원적인 양적 통화를 갖다가 계속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리 조절 정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일본조차도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3% 이상 거의 4%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폐기할 수가 있고 이번에 일본의 BOJ 총재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책이 바뀌고 그들도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을 어렵게 지금까지 끌어왔던 이 일본 경제는 붕괴한다. 이런 이제 논리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박사님 보시기에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짚어보죠. 일단 잃어버린 30년 있잖아요. 네.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쉽게 말해서 소득이 그러니까 임금이 안 오른 겁니다. 거의 안 오른 겁니다. 매년 평균 0. 몇 %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금이 계속 고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본이 이제 네거티브한 부분 먼저 우리가 좀 지적해야 되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 미일 전쟁 이후부터 사실 이건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더 재밌을 텐데 그 순환 출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오너가 혁신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계속 생산이나 어떤 개혁이나 혁신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게 됐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주사가 있고 밑에 계열사가 있으면은 지주 계열사 이렇게 우리가 뭐 손자 회사로 계속 축차적으로 계속 이제 지배하는 구조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구조에서 또다시 밑에 있는 손자 회사가 다시 모 회사를 지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엮여놨어요. 우리 재벌만 그런 게 아니네. 그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너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엔드 해가지고 나오는 가장 지분의 영향력이 큰 사람은 나오는데 그들은 거기서 계속 뺑뺑 도니까 최종적인 어떤 오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순환 출자 구조가 생기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미일 전쟁 이후부터 사실은 미국이 어느 정도 일본에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어느 정도 사상을 좀 심어놓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힘을 또 가져서는 사실상 그들이 또다시
무언가 욕심을 내고 그것이 일본을 자체 시스템을 갖다가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이 일본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약간은 사회주의적 성향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인데 무언가 컨트롤하려는 그것이 결국에는 축자적으로 이렇게 순환 출자가 다 돼가지고 주인이 없는 형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마지막 영향력은 누구냐? 예를 들어서 뭐 주간별로 계속 이제 각 계열사의 그룹들의 이제 그 총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혁신적인 회의가 아니라 엘리트 관료주의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료들이 와서 우리는 이제 정부 정책을 이렇게 갈 거니까 기업들은 이렇게 참고하시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티타임을 주기적으로 가져왔어요. 관치네요. 관치. 그렇죠. 일종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존재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뭔가 모험을 하기 싫은 거죠. 모험을 하기 싫으니까 기본적으로 노조의 시스템도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된 건데 그것도 사실 못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소득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BOJ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같이 이제 협력을 한 게 뭐냐면 돈을 계속 퍼붓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유동성 그 승수라는 게 있고 유통 속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돌아가는 속도. 그러니까 GDP에서 돈이 M2가 얼마나 이제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0.4배 정도로 계속 낮아집니다. 과거에 80년대에 1배 정도였다가 이제 계속 0.5배 그리고 0.4배까지 계속 내려가는. 그게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헬리콥터 번이라고 막 돈을 그렇죠. 뿌려도 안 도는 거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장롱에 그냥 쟁여놓는다고. 그렇죠. 돈이 계속 돌지 않고 계속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돈이 안 돌고 어딘가에 계속 묻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거의 30년 동안 그들은 이 보는 통화 증가와 이런 이제 계속적인 양적 완화의 정책에 사실은 굉장히 크게 의지를 해왔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외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게 이제 그걸 철폐한다, 완전히 철폐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약간은 이 경제가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기로 간다. 그러니까 가정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이 그걸 한꺼번에 철폐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주인업계 가다 보니까 어떤 소급 경영을 했고 소급 경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성과가 없으니까 임금은 상승률은 거의 그러니까 저기 정체되어 있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라도 어떤 그 소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헬리콥터에서 돈을 살포했는데 이것도 다 그냥 저금해 버리고 그렇죠. 쓰지를 않고 금융기관에 다 누적된 양적 거죠. 완화라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그런 점에서 자 그러면 최근에 근데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바뀝니까? 네,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그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우에다 가조가 이제 그 학계 출신으로서 이제 이번에 총재로 바뀌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새 총재가 되는 그렇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에다 가조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이제 제기됐던 논리는 그 전에 구로다가 사실 계속적으로 본원 통화 증가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해야지 일본 경제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시스템으로 돈을 갖다가 매년 80조엔, 60조엔 막 이런 식으로 늘려놨는데 이렇게 늘려놓은 상태에서 인플레가 그들도 가속화되니 그 다음 총재로 될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기존의 구로다의 정책이 장기간 동안 그리고 아베노믹스 아베하고의 어떤 정책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계속 돈으로 밀어붙이기를 했던 것을 아베 총리는 이제 떠났으니 안 계시니 정책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YCC나 이제 양적 완화가 아닌 우리와 같은 시스템 혹은 미국과 같은 시스템으로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는 기조로 가겠다. 저금리 기조를 그렇죠. 이제 포기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정이 그렇게 될 거니까 일본은 붕괴된다. 로 단정을 짓는 거죠.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어떤 점이? 왜냐하면은 지금 우에다 가조 같은 경우는 그 완전한 비둘기도 아니고 완전한 매파도 아니고 사실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가 BOJ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학자로서의 입장으로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의 양적 완화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경제 시스템을 갖다가 유난하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2000년 초반에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었고 중반 이후에는 이제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거 외에 사실 좀 뚜렷한 방식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2000년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걷어들이거나 엑시트를 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누구나 사실은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쉽게 말하면은 어느 쪽도 아니에요. 사실은 중립적으로 비둘기도 아니고 매파도 아닌 상태인데 그러면 급격한 뭐 금리 인상이 이렇게까지 안 갈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당연히 이분이 이제 총재가 돼서 한다면은 기존에 했던 이야기가 엑시트를 하면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매파적으로 바로 지금 금리 정책을 인상으로 확 바꾼다 이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본 경제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누가 총재로 오더라도 사실은 이게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 비교적 급변침이 아니라 완만한 선에 허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간다라는 예. 거죠. 그렇게 갈 것이고 사실은 그런 것을 당연히 이제 어떤 중앙은행 총재가 기존의 정책들을 갖다가 뭔가 매듭을 짓고 잘 이렇게 컨트롤하려면 당연한 건데 이제 우리나 서방에서 이제 이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 구로다 정책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아마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야. 왜냐하면은 이 정책은 다 뒤집어야 되거든.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 쉽게 말하면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하려고 하겠냐.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이제 그게 경제에서 지적되는 문제 중에 극단치. 그러니까 항상 중간이 없고 경제는 항상 플로우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아니면 저거다라는 논리로 가정을 깔고 가면 어느 나라도 사실 붕괴 안 될 나라는 없는 거죠. 그렇게 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일본이 붕괴될 거다, 네. 일본 경제가 붕괴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다. 너무 네. 극단적인 어떤 가정법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그렇죠. 근데 일본 경제 위기, 뭐 붕괴를 이야기하기에는 썩어도 준치라고. 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분야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맞습니다. 저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력이 있고요. 우리 배터리 산업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파나소닉이 여전히 유럽 쪽에서는 1위 MS 글로벌 그래요? 유럽 쪽에서는 MS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파나소닉의 이 배터리도 굉장히 경쟁력이 큰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적 출자 구조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혁신이나 M&A. 그러니까 그들은 혁신하고 M&A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애플이 했던 것처럼 해외 공장을 처음에는 많이 이제 지으면서 거기서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런 시스템이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간의 공업의 확장형으로 인류식으로 계속 QC 예전에 나왔던 QC 컨트롤 기억나십니까 혹시? 우리 기업 관리에서 맨날 배웠던 게 QC 컨트롤. 그러니까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그 퀄리티를 컨트롤하려면 인류화된 직화된 방식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일본식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유연화하고 그것을 변화하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일본은 이제 뭔가 부적응증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혁신이 없고 이제 어떤 기존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도요타라든지 뭐 닛산이라든지 브랜드 네이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는 경향들이 좀 문제점은 있었지만 아직도 미국 내에서의 어떤 이제 신차가 나왔다고 하면은 가격 경쟁력 부분이 아직도 일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선호하는 이제 수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실 게 30년 동안 어떻게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버텼을까? 그러니까. 바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최근에 칩4에서 일본과 미국의 그 반도체 연합의 동맹이 칩4이지만 사실은 칩2가 될 정도로 굉장히 강건하게 공고해진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 파트너는 일본이다. 그렇죠. 그들이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장비 쪽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히스토리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러면은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강점은 바로 외교적인 전략과 두 번째는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자기들의 메리트 선전이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2000년 초반부터 사실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들이 이제 BOJ가 양정화를 했는데 이거는 임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살아나진 않으니까 돈을 한번 풀어보자 했는데 그때 이후에 어떤 이제 논의가 있었냐면 어떻게 중앙은행이 돈을 갖다가 저렇게 시장에 막 퍼부어? 저거는 말이 안 돼. 원래 우리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정책은 물가 컨트롤에 다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경제가 이제 힘들어지고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최근에야 이제 경기도 살려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잠시 하다가 또 멈칫했는데 2000년 중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일본 동해 대지진이 났어요. 예. 대지진이 나면서 그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해. 그때부터 이제 아베의 어떤 계속적인 통화 공급이나 양정화나 그러면 시스템의 초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푸는 거죠. 잠깐 풀기로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대진 이후부터 일본 망주든 거 아니야 얘기 그렇죠. 사실 많이 돌았거든. 예. 근데 그때부터 일본 경제가 빨리 살아났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거의 한 3, 4년 동안 잠깐 기억하실 텐데 2010년대 초반까지 그때 일본 경제에 불이 난다.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했다. 뭐 이러면서 신입 사원들의 월급이 얼마다 이러면서 그때 한참 잠깐 살아났었어요. 근데 여기에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이런 어떤 파격적인 변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페드보다 더 빨리 파격적인 변신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동의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미국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000년 초중반 들어서면서 우리가 오일머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원래는 사우디의 관계가 미국이 공고했기 때문에 미국채를 사우디가 많이 사주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탄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사우디가 2000년 초중반만 하더라도 유가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재정 상황이 빠지다 보니까 국채를 살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대타가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했고 그게 일본이었어요? 그때 누구였냐?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등장을 해서 지금 최근까지 보면 1조 달러 국채를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미국의 그렇죠. 1조 달러 국채를 네, 갖고 네.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이제 금융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돈을 갖다 이렇게 살 수 있었냐? 일단 아까 우리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랬죠. 돈이 안 놀았지만 금융기관엔 돈이 있었다. 그렇지.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가는 거는 일본의 국채로 갑니다. 일본은 그래서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만은 돈이 풀리면은 그 국채 발행을 하거나 국채가 유통이 되면은 자국 연기금 기관에서 다 사들입니다. 국채를? 예. 1차적으로 사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를 사느냐? 그다음에 미국채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이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포기를 하려라는 강요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강요적인 어떤 협상을 받아낸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0년 초 중반만 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 연금이 계속 재정 적자가 계속 있다 보니까 연금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젊은 세대들은 받을 수 없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총리가 어떤 이제 회유와 일종의 약간 협박성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했냐면 이 연금은 저축이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 보험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자동차 사고 보험이 안 일어나가지고 내가 돈 불입했던 거를 갖다가 나중에 환불받지,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나중에 사고가 안 나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연금도 예?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의 현재의 우리 연기금 시스템과 우리 국가 재정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으니 이것을 진짜 우리가 붕괴 안 되려면 이걸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라고 쉽게 하면 보험으로 생각하고 니네 날릴래 아니면 보험료 올릴래. 그렇죠. 이렇게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합의를 하다 보니 이게 사실 거의 한 5년에서 10년 동안 국민들 간에 어떤 뭔가 트러블이 있긴 했었어요. 정부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게 없으면은 그들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힘이 없다. 진짜 더 힘들어 최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다 보니 국민들은 유야무야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억지로 된 합의가 이끌어진 거죠. 결국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힘이 생긴 게 뭐냐면 일본의 연기금 펀드들이 일단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 국채를 많이 샀는데 자국채를 많이 샀는데 금리 컨트롤 범위가 일정 범위에 딱 머물러 있으면 이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약간 좀 위험을 감수하면서 네.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런 것도 예. 좀 하고 해야 돼. 수익률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예전에 영국처럼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 변동이 시장 금리 변동이 안 되면 소위 말해서 그들을 레버리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 트러스 총리 때 좀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 활력을 넣어줄 수 있게 시장 금리도 자율적으로 좀 변동하게 해줘야 되는데 금리를 딱 멈춰놓게 했는데 이게 자본 차익이 나겠습니까? 그냥 월 이자 0. 몇 %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들의 연기금 운용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비용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외 순 자산, 그러니까 대외 순 채권이 굉장히 누적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미 국채만 1조 달러면 뭐 어휴. 이들의 총 규모를 지금 작년도 아까 올해 1분기 기점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환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러니까 농반 진반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국 경제는 망할 수가 없는 게 어려우면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 갖다가 내다 팔면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 농담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일본은 그럼 그 해외 저기 국채 갖다 내다 팔면 된다 이런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채를 상당 부분 이제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일본과의 관계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감히 사실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예상하기 힘들지만 그들이 그런 식으로 무역 적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금융에 뭔가 말이 안 되지만 자기네 나름대로는 균형 있게 시스템을 갖춰 놓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그들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미국채에 대한 투자나 이런 금융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어떤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여력이 있었던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일본의 이런 파격적인 양적완화 변신에 대해서 미국이 소위 말해서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은 감싸고 돌기 시작했던 게 2000년 초중반부터 계속 시작이 됩니다.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양적완화를 하니까 일본의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난이 이쪽 이제 유럽 쪽에서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했었던 얘기는 이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가지고 통화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환율 전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중국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저렇게 돈을 풀어서 자기 통화 약세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중국 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한다. 일본은 지금 이 그 대지진 나가지고 그거 극복하려고 돈 넣는 거지 이게 환율 조작이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줬고 최근에도 똑같았습니다. 최근에도 작년도에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BOJ가 환 개입을 하고 막 통화를 갖다가 150엔 갔던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하려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감안하면은 옐런 의장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외교나 안보상으로 미일 간의 그 밀착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이 아쉬운 점을 계속 긁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일본이 그 국채를 사줌으로써 지금 해소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이뻐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교합적인 관계가 튼튼하게 좀 맺어진 거죠 이미. 그런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붕괴를 논하기에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왜냐하면 가진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런 펀더멘털 자체가 튼튼하기보다는 약화된 펀더멘털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비상금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금융 부분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조만간 어떤 전체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일본을 추월할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김칫국입니까? 그게 가능할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어떤 의존성을 좀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는 사실 중간재를 갖다가 많이 수출할 수 있고 기술로 그동안 수출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 특정 국가 내수 시장이 크다고 해서 그 국가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이 중간 또 다른 제조 중간 수출국이 있으면 거기도 또 우회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다변화해야 되는 거고 다변화해야 된다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는 일본과 좀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느 국가든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내수 시장이 크다고 한다면 내수 시장이 큰 국가가 당연히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다 있죠. 이런 국가들한테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나가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품 수지 무역 적자는 포기했어. 금융 쪽으로 우리는 할래. 그러면 미국에 붙는 거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전략은 여러 국가에 많은 우리의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쪽 많은 이제 경쟁력의 상품을 갖다가 계속 수출을 증대시켜 나가려면 관계에 있어서 다변화와 그렇지. 어떤 특정한 그렇지. 국가에 대한 이쪽을 반드시 그렇죠. 잡고 이쪽은 버려야 돼. 이런 전략은 좀 아니다. 오케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럼, 네네 말씀하시죠. 정리를 하면 일본 걱정하기 전에 우리 뭔가 자신부터 그렇죠. 걱정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특별히 하나 뽑아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요즘 무역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긍정론도 있고 부정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론은 이제 이게 무역 적자 나왔던 게 비단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작년도 이후에 계속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은 이거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지난주도 잠깐 비슷한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소비, 그러니까 우리 K-뷰티,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당장은 지금 그 비자를 갖다가 발급하는 거를 인지 제기했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는 보지만 명동에 이제 들어올 거다. 사람들 들어서 또 북적북적 소비, 인구가 얼만데 이런 부분인데 분명히 그런 이제 우리가 의류라든지 1차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뷰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K 컨텐츠들 그런 것들은 소비량이 늘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무역이 흑자로 다시 돌아가게끔 좋게 만들어 주려면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들의 큰 노선상의 반도체라든지 기술 산업에 대한 전략이 정해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들은 아직도 어느 정도 컨트롤 범위에 있고 지금 중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년도 이후에 경제가 계속 안 좋았고 부동산 디레버리징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들도 부동산세에서 거의 다 재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은 세금을 인상해가지고 올해 잘 버텨나가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 중국의 부동산 디레버리징이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어느 정도 올해 잘 살려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축률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던 건 맞고 봉쇄 기간 동안에 근데 그게 이제 도시 지역 그 주민들 인구들이 저축률이 좀 많이 높아졌는데 그 돈을 그 사람들이 쉽게 쓸 것 같지 않다라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럼 일본 비슷하게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지금 구조적으로 내수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쉽게 물론 우리가 10% 정도 돈을 쓰면서 그걸 갖다가 뷰티에 쓰고 뭐 여행에 쓰고 이거는 당연히 가능한데 구조적으로 많이 쓰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이 봉쇄가 풀린다고 그래서 우리의 핵심 산업들이 그런 4차 산업 관련되는 기술 산업들이 일방향으로 갑자기 좋아지긴 힘들 것이다. 이건 구조적인 리스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다. 특히 우리가 중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금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에서 최근에 정찰 풍선 얘기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간에 계속 풍선 띄우고 격추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시스템 반도체 수출 금지뿐만 아니라 그 외에 AI 핵심 산업까지 수출을 다 금지하고 맞아요. 관련 네. 기업들을 갖다 제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시스템 반도체 수출 더 안 하게 되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확 죽어버리면 이 수요가 또 죽으면서 우리가 메모리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 캐파 여력도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과정에서 일본이 망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인 약세를 어떻게 지금 만회하고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결론까지 내주셨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저도 유신익 감사했습니다. 박사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